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지하철 땅속으로 다 묻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 어떻게 흘러갈지 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지상철, 땅 위로 달리는 지하철을 뜻하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날 뉴스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치적 편견 버리고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시도 공약집을 다운받게 되면은 이러한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중에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주안점 1번으로서 더 넓어지는 서울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창출토록 하겠다라고 커다란 포부를 발표를 했죠. 사실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동일한 내용으로 맥을 짚어볼 수 있고 조금 더 앞서서 서울시에서 이미 계획을 품고 있는 그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상에 평면적으로 나열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윗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시각적으로도 조금 더 멋진 공간을 창출토록 하겠다. 이 계획이 되겠고요. 그 지역을 구로, 창동, 서울역 등 10개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야 어느 당이든 간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던 부분이고 그 내용을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 어떻게 진행되나라는 질문이고요. 22년 3월 8일자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은 이거죠. 서울을 예전에 만들 때 무질서하게 확장시켰고 그에 따라서 난개발이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과거에는 그냥 커다란 계획만 품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못을 박았어요. 2040 서울 도시계획 기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철 철도 지하화라는 명분을 확실하게 집어넣었고 아래에 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유달리 보행, 철도, 미래교통 등 교통과 관련된 계획이 많아 인상적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상철도 지하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 읽어볼 수 있고요. 길이는 총 101.2km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우선 찬성하는 흐름을 한번 읽어보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음도 줄어들고 진동도 덜해지고 보기에도 좋고 그 철도 라인을 품고 있는 그 명품 부지, 그 지상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지하와 반대의 목소리도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 돈이 겁나게 많이 들고 두 번째, 만드는 중에도 교통이 매우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너무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찬성 목소리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번 사업을 끌어갈 서울시의 커다란 계획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약 실천 계획을 다운받게 되면은 제38대 서울시장 공약 실천 계획서 이 내용 중에서 교통 라인의 4번과 19번 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과 지상철 지하화 통합 마스터 플랜 추진이라는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요 4번과 19번은 사실 글자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고요. 담당 공무원도 똑같았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하화된 철도 상부 단절을 소통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 위 상부 공간을 녹지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다라는 커다란 플랜이고요. 사실 예전에 만들었던 철도가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국철 라인 경인, 경부, 경의, 경원, 중앙, 경춘성 등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봐도 86.4km 정도나 되고 그 나머지가 1호선에서 9호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흐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1-4번이나 4-1-9번이나 정책묘포 추진방향 추진계획은 같더라.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장터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지상철도 지하화라고 검색을 하면은 21년 9월자에 이미 공고가 올라갔고 제안요청서 내용 확인해 보더라도 비슷한 흐름과 맥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목표 년도를 2040년도로 잡았다. 앞으로 20년 정도 후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오늘 내일 벌어질 일은 아니다.
허나 우리가 꾸준하게 봐왔던 그 지상철이 앞으로 땅에 묻힐 예정이다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선과 지역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총 길이가 101.2km가 되고 서울 내 차량 기지 면적이 4.6제곱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라인을 차지하는 것은 국철 라인으로서 약 70% 정도가 되고요. 국철 라인이기 때문에 정보수가 이렇게 약간 짙은 고운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2호선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기를 해봤고요. 4호선도 있고 3호선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좌측 2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여기 합정역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요게 지하철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그 구간이죠. 따라서 영동포 구청역부터 합정역까지 그 구간을 지하 땅속으로 묻는 사업이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림역에서 신림역, 동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한양대역에서 잠실역, 성수역에서 신담역까지를 2호선 라인 땅속으로 묻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4호선으로 넘어가면 북쪽으로 넘어가죠. 창동역에서 당고개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하철이 빠져나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빙고역에서 동장역, 3호선 같은 경우에는 금호역에서 압구정역을 땅속으로 묻을 계획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뉴스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 음마아파트와 마레프를 갖고 있다고 하면 보유세를 2,300만 원 더 낸다라는 기사가 될 것 같고요.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는 14.22%가 올랐고 그 오름폭이 가장 높은 것부터 한번 세열해 보면은 당연히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등이 도봉구 20.66%나 올라갔고요. 2등이 노원 20.17%, 3등이 용산 18.98%가 되고요. 4등이 동작으로서 16.38, 5등이 강서 16.32, 6등이 성동 16.28, 7등이 중량 15.44, 8등이 강남 14.82, 9위가 송파로서 14.44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1, 2등이 전부 다 강북에 포함되어져 있더라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평가받았던 게 서울 지역 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폭등하면서 그 오름폭이 가장 심했던 부분이 도봉구 노원 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표준지 공시지가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도봉과 노원이더라.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뉴스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로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 합계가 1,882만 5,600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대비 90만 원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즉 1주택자에 있어서는 커다랗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사에서 해필 왜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를 이야기했나 봤더니 정부 생각에는 최근에 당선인이죠. 윤석열 당선인이 이곳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고가의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건데,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 하나랑 마포의 마레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면 2주택자의 보유세는 1억 원 정도나 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2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자산가임에 틀림이 없지만 매년 1억 원씩 때려 맞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동안 우하향 곡선을 그리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은 이러한 시장, 과거 정권 20년을 보면 맥이 짚히는데 이거를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갖고 있다? 요것도 사실 물음표를 그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 3월 23일자 기사입니다. LTV 완화에도 DSR 유지 시 고소득자만 혜택이 있을까라는 기사인데, 최근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카카오 등 LTV 대부분 완화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정부에서 DSR도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까, 이러한 흐름 읽어볼 수 있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DSR을 사실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현재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DSR은 반드시 완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기사 내용을 바꿔볼게요. 22년 3월 23일자 기사고요. 국내 인구 이동률이 1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그 주된 이유가 주택매매 감소 영향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정보수가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2년 1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 현황 자료를 한번 다운받아 봤어요.
자, 그랬더니 22년 1월 중 이동자 수가 55만 2천 명으로서 전년 동월 대비 12.8%나 감소를 했다. 최근 3년간 인구 이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시작점이 대부분 20년이든 21년이든 64만에서 3만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55만으로 팍 줄어들었다.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 주된 이유가 집값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자료, 통계청 자료에서는 발표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디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들어갔나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늘어난 곳은 이렇다고 합니다. 경기도, 세종, 인천 가장 많이 늘었고요. 빠진 곳은 서울, 경남, 경북 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종, 경기, 강원, 인천 순으로 인구가 유입이 됐고 경북, 대전, 경남 등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온 곳도 있고 서울과 부산도 인구가 줄고 있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수는 사실 이런 그래프, 이런 데이터 보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사실 이거임에 틀림이 없어요. 22년 3월 23일자입니다. 1월 출생 역대 최소 27개월대 자연감소, 윤 정부 인구절벽 해결할까라는 질문인데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우고 신혼부부나 다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엄청난 지원을 하더라도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하철도 땅 아래로 들어가고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점점 사람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인프라를 누릴 사람이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음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라는 책이고요. 일본의 경제학자죠. 요시카와 히로시가 작성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정고수 생각을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렇죠. 인간 사회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는 어디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발전되는 것 같아 좋은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기서 함정은 이 책을 쓴 기본, 그 바탕에는 일본이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부흥기 때 돈을 많이 벌어서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고 그 돈으로 앞으로도 일본이 굴러갈 수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면 한 가정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놔서 내가 노인이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가정이 있다. 이게 바로 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연끌 해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나 나의 가장 많은 자산이 영역인 그 집이 그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 가정은 휘청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정이 일본과는 많이 다르다. 더욱이 이미 일본도 앞질러 섰고 출산 감소율, 노령화, 정부의 부채 비율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엄청난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정보수가 그렇다고 공포로 조장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분명히 냉정하게 쳐다볼 필요는 있다. 따라서 꾸준하게 부동산 맥,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가면서 나의 오늘날, 앞으로 10년, 내 자녀의 10년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